오늘은 포유환율연구소 윤채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시간에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소장님의 영상을 보면서 좀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러면서 이제 신선하다는 평이 많았었는데요. 그럼 한편으로는 또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환율이 참 어려운 분야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한 30년은 해야 환율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상 국내에서 정부가 유일하게 인정한 환율 강사예요. 아, 한 명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또 환율이 어렵지만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게 이걸 알아야지만 뭐 글로벌 투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진짜 기업 운영이 됐든 여러 가지 부면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일단 화폐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차근차근 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화폐란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환율과 관련해서 아니면 네.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아니면 재테크 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 원래 이제 이 화폐를 기초로 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또 화폐에 기초하여 중앙은행이 그 금융정책을 하고, 또 금융회사들은 화폐 장사지, 쉽게 하는 거죠.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화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 화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겨우 요즘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교환수단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교환수단이라고 하면 상품권도 교환수단이잖아요. 네. 그럼 상품권이 화폐냐고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뭐 등을 암호화폐. 네. 한때는 화폐냐 아니냐는 그렇죠.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가치 척도가 되느냐고 물으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대상이지. 그러면 또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그럼 지불 수단이 주로 이제 세금 내는 거, 은행에 대출금 상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지불 수단이거든, 그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허용을 한다 하면,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허용을 한다면 금융위기 와요. 네. 재정위기 와요. 왜 그러냐면 거품이 생길 때 세금 납부를 하는 거예요. 거품이 생겼을 때 대출금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와 은행은 거품 꺼져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형의 예. 서로가 그 뭐라 그럴까요? 있는 가상의 뭔가를 설정을 해놓고 서로 그걸 인정하면서 돌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화폐가 갖춰야 될 요건들이 맨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교환수단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이란 뭐냐면, 이거 제가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화폐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화폐란 일반적인 교환수단이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이란 뭐냐? 언제나 어디서나 네. 어떤 물건이든지 아까 교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권은 그 도서 상품, 도서, 그죠? 네. 또 백화점, 백화점에 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교환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 척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적인 교환수단이 되죠. 그렇죠. 가치 척도 역할을 못하면 이게 얼마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 척도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돼야 일반적인 교환 수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화폐란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면서 가치 척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화폐라고 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만이 화폐이냐, 아니면 과거의 화폐도 우리가 화폐로 칠 수가 있냐? 어떤 거는 또 골동품의 가치로서 있잖아요. 우리 옛날 무슨 네. 뭐 엽전 뭐죠? 뭐 상평통보 뭐 이런 네. 어떤 과거 돈들 네. 보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화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그리고 가치척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상평 통보가 과거에는 그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 오늘날에도 그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리드만이 정의한 화폐의 정의에 의하면 화폐 아닌 거죠. 아. 그저 골동품이죠. 골동품으로서의 자산 가치만 있는. 예. 그런 차원이라면 금은 어떻습니까? 금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전에는 화폐처럼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금본위 시대, 제도 시대에는 당연히 금이 화폐였죠. 예. 그래서 금화를 만들었고, 아니면 금을 보관하고 태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폐를 통용시켰으니까, 그래도 실질 화폐죠. 네. 언제든지 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의 금이 과연 화폐냐, 일반적인 교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에 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미국은 뭐 약 한 70%, 독일도 한 40~50% 돼요. 그러게요. 우리는 몇 프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독일과 미국은 자국 통화 이권을 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은 기축 통화고 거기도 네, 글로벌 통화니까. 그러니까 자국 통화 이권은 외환보유고 왜 필요해요? 예, 그게 외환대. 아,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글로벌 통화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미국은 외환보유고 대신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아까 화폐 가치 안정에 유리할 수 있고, 아, 그러네요. 독일도 마찬가지요. 유로 하니까 유로 전체에 유로화가 통용되고 유로화가 일본하고도 그래야 되고 한국도 되는데 결제수는 굳이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으로 보면 일본도 엔화가 사실 상당한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한 글로벌 통화잖아요. 근데 거기도 달러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많지 않나요? 물론 일본도 달러 외환보유고가 많죠. 왜냐하면 일본 통화는 기축 통화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세계 그 실물 경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안팎이거든요. 아, 얼마 안 되나요? 예, 중국은 1% 조금 될 듯만. 독일은요? 독일은 유로화라고 봐야 되니까. 아, 유로화로. 아, 그거는 뭐 한 20% 가까이 돼 있죠. 아, 차이가 확 나는군요. 예. 그래서 금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 뿐이지 화폐로서 보기는 어려운 걸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설사 그걸 가지고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금을 시장에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화폐를 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채권이나 근데 기타 등을 구입할 수가 있죠. 아,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질문도 생기네요. 뭐냐면 화폐라는 걸 우리가 실물로 눈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통용이 될 수 있어야 화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들이 예치해 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거는 화폐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 화폐 개념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일반적인 교환수단. 그러면 지불 준비금을 가지고 일반적인 교환수단을 사용할 수 있냐? 이게 중앙은행이 있는데. 그렇죠. 쉽게 하면 이런 얘기가 비교가 되겠네요.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중앙은행에 일단 보관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TV 보면 많이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그게 돈이냐, 이거죠. 밖에 나와야 돈이에요. 아, 그거는 참, 그걸 뭐라 그럴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가 이것을 오늘부터 이거는 은행 지점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화폐가 되는 것이지. 아, 중앙은행에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교환수단으로 사용 안 되잖아요. 네. 지불수단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불준비금도 같은 얘기라고 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불준비금이 전체 보는 통화의 한 40% 육박하거든요. 상당하네요. 엄청나요. 그러면 실제 화폐,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 발행액은 뭐 198조, 200조 중에 150조 정도 네. 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은행이 대출 재원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보는 통화에 기초해갖고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이 조금 문제가 있죠. 의문이 돼버린다. 그러네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따지니까 생각을 좀 우리가 사실 이렇게 깊이 생각할 일이 없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인 거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급준비금은 화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인플레이션 수치 통화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계산을 할 때 지급준비금은 빼놓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왜냐면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통화가 물가에도 영향 줄 수 있고
경제 활동에도 영향 줄 수 있고 대출 대학원으로 쓰는 것이지 직업 준비금을 갖고 대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일단 거기서 나와야 그 다음에 예. 화폐인 거예요. 돈의 가치를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시험 준비 그 출제하시는 분들 본원 통화가 얼마일 때 직업 준비율이 얼마이면 신종 창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냐고 이렇게 묻는 문항이 있거든요. 네. 그 참 보면 우문이라고요. 아, 문제가 잘못된 거네요. 그런데 합격자가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언제 없어요. 1, 2, 3, 4, 5분에는. 아. 예? 근데 그 중에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분석을 할 때 네. 이게 하나의 그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이게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 뭐 아까 실제 직업 준비금을 제외하는 거죠. 또 신용 창출도 직업 준비금을 제외하고 신용 창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구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급준비금이 포함되어 있는 본원통화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예측, 모델을 한다는 게 모델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오류의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예. 아, 그러면 본원통화가 아닌 뭘로 봐야지 좀 그래도 정확할까요?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는 다른데 신용 창출 배수가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지준율도 나라마다 틀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큰 예금은 한 7%,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한 5% 지준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네. 우리하고 일본은 한 7% 정도를 공이 적용하고 있고, 영국은 사실상은 지준율이 없어요. 법적은. 아, 그래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3% 정도 직업 준비가 예치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영국은 무한대로 대출이 할 수 있는데 또 실제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면 약 한 10서너 배 신용 창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신용 창출 배송률은 높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준율을 내리더라도 지금 기존에도 그만큼 창출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그 지준율을 인하는 효과가 간혹 그런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게 별로 효과는 없다 이거죠.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영국이 그렇게 지급 준비가 없어도 되는 어떤 룰이 있다고 하면 그냥 뭐 통상적으로 한 3% 정도만 하면 된다 이런 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금융회사라든가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겠네요. 그래서 런던이 금융 도시가 되고 그랬었던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래 이제 금융시장이 발달이 이제 영국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이태리 중심으로 해외도 그래서 이제 그 사채업자들 있잖아요. 네. 이태리. 예. 이태리는 마피아. 예, 그렇죠.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복식회계 원리를 고안했거든요. 복식회계가 거기서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래서 이태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계도 이제 반드시 재테크 시장 참여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좀 간단히만 몇 가지 얘기 들어도 우리가 어떤 경제 지표의 그 모델링 결과를 들을 때 이게 본원통화로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랬을 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뭘 가지고 좀 봐야 되겠는가 이런 간단한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소장님 우리가 오늘날 사용되는 종이화폐는 단순한 종이화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가요? 만약에 단순한 종이화폐라고 하면 뭐 7cm, 뭐 12cm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거하고 그것을 도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쇄 비용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마다 비슷해요. 생산 제조비는. 예.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하면 화폐도 대량 생산하니까. 네. 그 원가 아주 좀 낮거든요. 그러면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찍어내도 제가 볼 때는 50센트 안 들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100달러 물건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전문용 시너지 효과라고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1대1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라마다.
1대1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센트 가지고 100달러가 됐다면 예. 그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뭐 프랑스가 됐든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그 금액에 맞춰서 100달러만큼의 비율만큼의 돈을 책정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생산 원가가 비슷하니까 돈도 생산물이라고 보면 그러면 나라마다 생산 원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1대1이 돼야 되죠. 단순한 종이화폐. 아, 미국하고 예. 이론적으로는 예. 그렇죠. 예. 단순한 종이화폐면 1대1이죠. 그죠? 예. 근데 단순한 종이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 근본위 제도 시대의 그 달러 가치 유지를 위한 그 고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많아야 양을 늘릴 수 있는데 또 필요는 한데 금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월남전쟁 같은 게 생기니까 그냥 금은 별로 없으면서 찍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닉슨 때.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 금하고 그러면 달러 가지고 있는 거 바꿔달라는 거야. 그거 바꿔줄 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탄 정지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본위 제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쉽게 하면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달러 가치, 돈을 찍어내는 만큼 금이 확보가 있어야 돼야 되는데 되는데.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금본위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은. 근데 오늘날 지폐본위 제도가 오히려 달러 가치 유지에 용이할 수 있어요. 어떤 면으로요?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간단히만 얘기하면, 미국이 조금 전에 달러를 찍어내는데, 한 100달러 찍는데 50센트 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고 화폐 역할을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화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하는 거고. 그러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면, 미국 달러는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잖아요. 그죠? 네. 기축통화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하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자은행을 이용하여 과실을 따먹을 수 있어요. 예?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고. 미국계 투자은행은. 그렇죠. 그러면 미국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금융시장을 통해서 다른 나라 그 경제를 성장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은행이 들어가고, 그 이전에 들어가면 경제가 성장하면 주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채권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채권을 파는 거예요. 또 정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해가 가면. 그러니까 달러 가치 유지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건너갈 때는 달러 약세가 되겠죠. 수급이 문제상.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정말 그 그러니까 외국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돈이 막 풀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달러로서의.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6.25 때 이후로도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뭐 가난도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고, 여기만이 아니라 무슨 제3세계 국가들 그 뭐죠? 뭐 원조 개발 원조금이 뭐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어떤 그 기축 통화를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 이자 다 받고 지금 대출을 해주면요, 나라마다 대출하는 금리가 달라요. 그 미국이. 네. 그 신흥국에는 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좀 일본처럼 그건 빌릴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뭐 달러 많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고, 통화수업도 마찬가지요. 통화수업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평상시 혹은 미국이 필요할 때 하면 좀 낮을 거고,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높겠죠. 그렇지. 우리가 주로 위기할 때 통화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자고 매달리니까. 그럴 때는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화폐 얘기인데 상당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폐를 알아야 경제 전망도 가능하고 경제 활동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루비니 교수 뉴욕대기죠. 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관심 있는 다 알 거예요, 그죠? 루비니 교수는 그 우리 뭔가 자산 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많이 경제 위기를 경고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WD 얘기를 3년간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네. 그건 WD 반호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리냐, 경제학자인데. 화폐에 대한 지식이 한 20%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예, 화폐 부분. 쉽게 말하면 화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미국 기축통화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도 성장하면 미국 투자은행이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을 초과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그래도 예. 인플레이션 발생 요소지만 예. 그것이 해외 각국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험도도 각국으로 나눠 가지니까 예. 줄어든다.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도 뭐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 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과소평가했다. 아니면 전혀 몰랐거나. 제가 볼 때는 화폐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경제학자라도. 네. 하여튼 이런 어려운 부분 나중에 또 한번 심층적으로 하나씩 주제를 좀 파고 들어가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화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투자나 아니면 경제 지표를 읽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